자, 이상은 원자, 이단은 원자의 구조, 이 부분을 공부해보자. 어쨌든 1차 고사 시험 봅니다. 여기까지도. 자, 원자의 구조, 원자 이야기 나온다.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통합과학 시간까지 해서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까지는 지금 뭐 쿼크 이야기는 통합과학에서만 한 거고 뒤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발견된 순서대로 보면 전자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 순서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자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되었다. 아, 전자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되었다. 전자가 제일 먼저다. 전자가 1번이다. 전자가 1번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럼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 행님입니다. 톰슨 행님. 1897년 톰슨 행님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전자를 발견한 실험은 음극선 실험이다. 음극선 실험. 이게 무슨 말이냐? 진공방전관에 여기 진공방전관에 높은 아니 우리 빨리 왔네. 이렇게 왔네. 땡스다. 음극선 실험인데 진공방전관에다가 여기 쇳덩어리를 하나 매달아 주는 게 포인트. 여기에다가 철을 달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구리를 달고도 해보고 은을 달고도 해보고 금을 달고도 해보고 여러가지 금속 원소들을 마이너스의 전극으로 달면서 실험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진공방전관에다가 고전압을 빵 들어주면 마이너스 쪽에서 튀어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달려가는 어떤 레이가 있더라.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서 플러스 극을 향하여 달려간다 해서 이 레이를 음극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음극선. 이 내용을 여기 이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사람은 없습니다. 쫄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달려가는 어떤 레이가 있던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달려간다 하여 이 레이를 음극선이라고 한 거고, 음극선은 톰슨 행님이 발견한 게 아니고 톰슨 행님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음극선이라는 게 개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톰슨 행님은 저 음극선을 가지고, 저 핸드폰 안 걸리게 조심. 저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물체를 놓았더니 정확하게 그 물체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났다. 만약에 음극선이 요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림자가 안 생길 건데 음극선이 이 물체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했고, 그리고 음극선은 반드시 직진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만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바람개비 날개를 갖다 댔더니 바람개비 날개가 뱅글뱅글 돌아가더라. 그러면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가 바람개비 날개를 때려서 그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구나. 오케이. 음극선이란 녀석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 직진을 하고 질량을 가진 입자다. 그래서 질량도 측정을 합니다. 철로 가지고 했을 때, 은을 가지고 했을 때, 구리를 가지고 했을 때 튀어나오는 음극선들의 질량을 싹 다 측정을 해보니 질량이 전부 다 똑같더라. 자,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지더라. 그러면 음극선은 자기력을 띠고 있네. 자기장을 띠고 있네. 그러니까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휘어져서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자기장을 왜 띠느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나던데? 저기에서 자기장이 생겨났다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나 보네. 그럼 전류는 왜 흐르느냐? 그 생각을 역행해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던데. 그러니까 이거죠. 전하의 이동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난다. 이 자기장 때문에 자석한테 끌려 들어갔다. 그러면 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전류 흐릅니다. 이 녀석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까지 역행해서 올라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인가.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요리 휘어지더라. 그럼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져 간 거죠. 오케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그러면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고, 얘는 직진만 하고, 얘는 질량이 얼마고, 어떻고 저떻고 실험 결과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놓은 최종 결과가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질량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금속을 사용하든지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동일한 입자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를 갖다 대든지 간에 내가 철을 갖다 대도 이런 놈이 나왔고, 은을 대가지고 실험을 해도 이놈이 나왔고, 구리를 가지고 해도 이놈이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놈은 구리, 철, 은, 할 것 없이 이 모든 원소들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입자다. 그리고 이 공통적인 입자의 이름을 전자라고 붙였고, 전자는 일렉트론입니다.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이고, 표기할 때 E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E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해서 E에 상첨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구성된 게 모든 원소를 구성하는 공통된 입자, 전자를 확인한 거야. 여기 이 전자를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까지만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톰슨 행님은 전자를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하기 이전에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행님은 돌턴 행님이 있습니다. 돌턴은 원자는 그냥 단단한 공 모양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세부 입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단단한 공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이제 톰슨 행님은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이 원자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원자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는 않았어. 연구를 해본 결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는 않으니까 원자 전체에 이 알갱이는 박혀 있고 나머지 이 공간 전체에 플러스 전하들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가 골고루 베이스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알갱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플러스는 그냥 퍼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는 어떤 알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는 발견이 안 된 거야. 자, 그러면 전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전자의 질량은 억수로 가볍더라.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헬륨의 원자 핵은 질량이 한 7200 정도 됩니다. 전자의 질량은 1이고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7200이야. 내 몸무게가 100kg인데 내 몸무게의 7200배 7200배면 뭐지? 1000 1톤 10톤 100톤 1000톤 몰라. 정확하게 하면 한 720톤이나 되겠죠? 7200배면 내 몸무게가 100kg인데 내 몸무게의 7200배라 하면 720톤급의 아주 초대형 선박 정도 될 거야.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초대형 선박이고 나는 나다 이거죠. 전자는 내고 헬륨 원자핵은 이 정도 급의 초대형 선박이다. 그럼 내가 초대형 선박 지나가지 말라고 길막을 하고 있는데 이 초대형 선박이 지나가면 이 초대형 선박이 멈출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밀고 지나가겠죠? 야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자가 여기에 뻗대고 있는 상황에서 헬륨 원자핵이 지나가는 경우라면 야는 미동도 없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릴 겁니다. 전자 일어나든 튕겨나 버릴 거다. 이 초대형 선박은 내가 있어도 나하고 정면 충돌을 해도 이 배는 미동도 안 느껴질 거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릴 겁니다. 나만 이렇게 튕겨 나가면 되는 거야. 나만. 전자만 이렇게 튕겨 나가면 헬륨 원자핵은 그냥 그대로 뚫고 가버릴 겁니다.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굉장히 무겁다. 일단 여기까지는 전자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뒷페이지. 그래서 톰슨 행님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입자가 있는 거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은 골고루 퍼져 있다. 플러스 전하는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들이 알갱이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원자 모형을 이야기한 거죠. 전자만 알갱이고 플러스 전하는 여기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톰슨 행님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이야기. 알파 입. 러더포드는 잠깐만.
이 원자 행에다가 숫자를 하나 적어야 되겠네. 아 미안해. 이거 1.5로 적자 이거. 1.5. 전자 다음에 원자 해,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러더퍼드 형님인데, 러더퍼드 형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해요. 알파 입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뭔지 몰라서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둘에 중성자 둘로 이루어져 있는 게 헬륨 원자 핵이다. 근데 자네들이 알다시피, 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숫자는 뭐 1800 얼마나 오차가 있는데,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거다.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800,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1800, 이 둘이 거의 다 대등한데, 그래도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기는 하다. 전자 하나의 질량에 비해서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800배나 더 무겁다. 그러면 전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니까 7200 정도 될 거고, 1과 7200의 차이는 지금 이 사람 한 명, 나랑 720톤급 규모의 초대형 선박하고 몸무게 차이가 비슷하다. 자, 그래서 러더퍼드 형님은 톰슨 형님한테 배웠을 때, 톰슨 형님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원자는 진짜 깨알 같은 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 입자, 헬륨 원자 핵을 발사시켜 주면 이 알파 입자는 그냥 무조건 뚫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알파 입자를 쏴주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이 알파 입자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갔습니다. 전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거의 다 뚫고 지나갔고, 실제 러더퍼드 형님이 쏴준 알파 입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와서 다 박혔어. 여기 와서 다 박혔는데, 간혹 가다가 이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튕겨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튕겨 나올까? 잘 가던 알파 입자가 크게 꺾여서 나가죠.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었길래 크게 꺾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쏴준 이 알파 입자를 반대 방향으로 튕겨내 줄 정도로 질량이 어떻다? 매우 큰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고 혹 가다가 튕겨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부피는 매우 작을 것이다. 부피는 매우 작으면서 저들의 세상 속에서는 질량이 매우 거대한 입자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서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물론 빈 공간에 전자들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중심에는 부피는 매우 작고 질량은 크다. 질량은 큰데 그 질량이 크다라는 게, 질량이 실제로 크진 않잖아. 작잖아 사실. 우리가 볼 때 내 몸무게가 훨씬 작잖아.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량이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저들 세상에서는 부피는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는 걸 밝혀냈고, 야를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러더퍼드 형님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부피는 엄청나게 작고 질량은 억수로 큰 중심에 핵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 핵의 이름을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클리어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러더퍼드 형님은 이제 톰슨 형님한테 전자가 박혀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본인이 연구를 해보니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네요. 부피는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자료를 한번 보면 예측은 그냥 알파 입자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고 실제 실험의 결과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통과합니다. 왜? 대부분은 빈 공간이니까 대부분 통과했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옵니다. 크게 휘거나 이거 밀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쏴준 알파 입자가 플러스 하나를 띄는 거니까 이 플러스 하나를 띄는 입자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 원자 핵도 플러스 하나를 띈다라는 거고 튕겨져 나온다. 오케이. 질량이 매우 크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최종 결론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중심에 플러스 하나를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름을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중심에 원자 핵을 추가해서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러더퍼드 다음에 등장하는 행님은 이제 보어 행님인데 보어 행님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러더퍼드 행님은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보어 행님은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에서 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어 행님이에요. 보어 행님은 특정한 궤도에서 돕니다. 러더퍼드 행님은 지 맘대로 돕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다. 러더퍼드까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보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죠. 뒷페이지로 가야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의 발견, 그 다음에 중성자의 발견.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시험에 낼 만한 어떤 대단한 포인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자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포인트들만 몇 개 내가 짚어줄게.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 어떤 레이, 그놈을 음극선이라고 하게 됐죠. 근데 골든슈타인이 조사를 해보니 진 공간에다가 수소를 조금 넣고 그 전압을 걸어줬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달려가는 어떤 흐름이 생겨나더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가는 어떤 흐름이 생겨나더라. 이거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간다 해서 이거를 양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양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내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 지금 수소를 넣었지. 시원하? 수소 기체를 넣었죠. 수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는 주기율표 1번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구성된 게 수소 원자고, 이게 뭐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쳐도 수소 기체면 어쨌든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야. 그럼 자, 여기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다. 내가 진공 방정관에다가 잠깐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왔네요. 잠깐만. 내년에 버터플라이 정식 회원 등록할 생각 있나? 라고 물어보네요. 어떡하지? 해 마라. 할까? 알겠습니다. 난 버터플라이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라고 골프 골프 잘 치는 사람. 자, 여기에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제. 여기다가 고전압을 빡 걸면 일단 뭐가 튀어나오노? 음극선이 나오죠. 음극선은 뭔데? 전자잖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들이 쉐리마 달려갈 거라고. 쉐리마 달려가면 전자가 달려가서 전자하고 부딪히면, 야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전자하고 꽝 부딪히면 이 전자를 튕겨내버릴 수 있다고. 얘가 가서 빵 때리면 전자가 빵 튕겨져 나갈 수 있다고. 여기서도 달려와서 전자를 뜯어낸다. 근데 여기서 전자가 아무리 달려와도 야는 꿈쩍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서 달려가도 720톤 규모의 배가 꿈쩍도 안 할 거야. 내가 아무리 때려박아도. 그러면 전자들만 싹 뜯어냈지. 그럼 이 허벌판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들만 둥그러니 떠있잖아. 야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겠니?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돌격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돌격을 하는데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돌격을 하니까 요거를 양극선이라고 할 거야. 요걸 발견한 사람은 골트슈타인은 양극선만 발견한 거고, 그 양극선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 사람이 러더퍼드 형님은 그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양극선, 그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라는 것을 확인을 해냈다. 그러면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도 러더퍼드, 그 다음에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은 골트슈타인인데, 그 양극선을 좀 더 규명을 해서 그 양극선이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죽을 때까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죽은 게 뭐냐면, 수소는 양성자 1개고 헬륨은 수소에 비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정확하게 2배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플러스 전하량은 2배다. 근데 이 수소보다 헬륨이 몸무게가 질량은 2배가 아니고 질량은 4배더라. 그러면 이 헬륨에는 내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대등하면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있을 것이다. 요걸 확인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였어요. 자, 몇 배? 플러스 전하량은 2배인데 질량은 4배다.
근데 결국 요 놈아를 확인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야를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사람이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체드윅, 골드슈타인, 러더퍼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제일여고, 중앙고, 사면여고, 명신고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학교는 동명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동명고등학교에서 나오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나온 적이 없었다. 자, 그럼 너무 따분하니까 뒤로 가서 문제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쉬운 거 하나 워밍업 하고 76페이지에 6번 문제 스탑. 답 나왔니? 자, 보자. 원자에서 잠깐만. 가는 이거 그림 보니까 음극선 실험이죠.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전자. 나는 딱 사줬다. 나에서 발견된 입자가 뭐고? 원자 핵이제. 그러면 탄소를 예를 들어보자. 탄소 6번, 12. 탄소는 양성자가 6개고 전자도 6개입니다. 전자 몇 개? 탄소 6개지. 양성자는 6개죠. 근데 양성자가 6개지 원자 핵은 몇 개고? 1개잖아.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거는 내가 맞아요. 인정해. 근데 원자 핵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달라야 될 겁니다. 자, A는 전자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결과에 아무 영향 주지 않습니다. B는 원자의 B는 원자 핵인데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원자 핵은 원자에서 극히 일부 매우 적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B가 틀렸다. 정답은 D은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초 가나? 시간. 오케이. 오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구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문제들 몇 개 내가 대표적으로 꼭 다뤄야 되는 문제들 몇 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인데 원자 핵의 지름은 마이너스 한 15승 정도, 14승 정도니까 원자 핵의 지름의 한 10,000배에서 100,000배 정도가 원자 전체의 지름이니까
원자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 원자 핵이 중심에 있는데 원자 핵의 크기 자체는 원자의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문제를 낼 거면 제시해 줄 거야.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똑같아.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로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중성자는 그냥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냥 0. 상대적인 전하값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고, 중성자는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야.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으나 한 0.1%도 안 되죠. 0.01% 정도 중성자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 전자가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전자를 1이라고 보면 얘는 1837. 얘네들을 1이라고 보면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가볍다. 전자는 굉장히 가벼운 녀석이다. 그럼 전자는 굉장히 가벼운 녀석이니까 원자의 몸무게를 논할 때 전자의 무게는 빼도 상관이 없을 거야. 내 몸무게를 논할 때 머리카락 몇 개 정도는 빼도 상관없듯이 원자 전체의 몸무게를 논할 때 전자 한두 개의 무게는 빼도 상관이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질량수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의 원자 번호는 톰슨 행님이 양성자의 개수를 정의를 했고, 아니, 톰슨 행님이 아니고 모젤리 행님이 정의를 한 건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입니다. 양성자의 개수. 탄소는 6번이고, 산소는 8번이고, 나트륨은 11번이고,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탄소는 6번이다. 이렇게 번호가 결정이 났잖아. 번호가 6번, 8번, 11번. 그럼 이게 주기율표상에서의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다. 양성자의 개수. 수소는 양성자 1개, 헬륨은 양성자 2개, 탄소는 양성자 6개,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산소는 8개, 탄소는 양성자 8개, 6개, 탄소는 6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의 개수고,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반드시 같다. 자, 어떤 원자는 양성자가 6개면 얘는 당연히 전자도 6개고, 얘는 전자 8개, 얘는 전자 11개, 탄소가 2번이나 적혀있네. 전자 6개, 얘는 전자 2개, 수소는 전자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다. 원자가 그렇더라고. 자, 그럼 질량수는
사실상 이제 이 몸무게에 대응되는 숫자인데 얘의 몸무게를 논하려면은 전자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사실상 무시를 하고 얘가 가진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야의 몸무게, 질량수로 끌고 가겠다 이거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대등하니까 그냥 더하기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1개, 중성자가 12개, 전자 11개입니다. 그럼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 얘의 몸무게는 23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둘에 중성자가 둘이다. 그럼 당연히 전자도 둘입니다. 양성자가 2개니까 얘는 2번, 질량수는 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탄소는 양성자 6개에 중성자 6개에 전자도 6개다. 그래서 탄소는 6번. 근데 양성자 중성자의 합이 12개, 얘의 질량수 12. 자, 근데 어떤 탄소는 양성자 6개에 중성자 7개에 전자 6개 이렇게 생긴 탄소도 있더라. 그럼 얘는 탄소긴 탄소인데 양성자가 6개니까 6번이고 중성자가 7개니까 얘의 몸무게는 13. 몸무게 13짜리 탄소. 얘는 몸무게 12짜리 탄소. 몸무게 14짜리 탄소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몸무게 1인데 2짜리, 3짜리 수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원자의 몸무게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 존재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몸무게 12짜리 탄소는 탄소들 중에서 거의 99% 12짜리, 13짜리 탄소는 1%, 14짜리 탄소는 0.01% 정도. 그러면 탄소라 하면 대부분 12짜리로 존재하겠지. 13짜리 극소량, 14짜리는 진짜 극소량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원자 번호는 그냥 양성자의 개수네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정의한 거네요.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으로 정의를 하면 되네요. 이게 질량수네요.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그럼 우리가 원자에다가 표기를 할 때 약속이 원소 기호가 Na 이렇게 적히면 요 아래쪽에 적어주는 이 숫자가 원자 번호. 쟤는 11번이니까 얘는 양성자 11개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적히는 숫자는 지금 여기에 23 이렇게 적혀있죠. 자, 요 숫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 밑에 적히는 이 숫자는 그냥 양성자의 수. 밑에는 양성자, 위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오케이? 그것만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알겠니, 세연아? 밑에는 양성자의 수, 요 위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 밑에는 원자 번호, 위에는 질량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어주는 약속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자. 얘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수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도 1.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는 2.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는 3.
얘는 중성자가 없고 얘는 중성자 1개, 얘는 중성자 2개. 양성자가 3개 모두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얘들은 같은 종류의 원소. 근데 중성자가 0개, 1개, 2개, 0개, 1개, 2개니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달라. 그래서 어떤 놈은 질량수 1짜리 수소, 질량수 2짜리 수소, 질량수 3짜리 수소가 됐어. 분명히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 원소들, 이들의 관계를 동위원소로 한다. 이런 아이들의 관계를 동위원소로 한다. 그러면 질량수 12짜리 탄소, 13짜리 탄소, 14짜리 탄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면 얘네들도 동위원소의 관계인 거고, 질량수 79짜리 BR이 있고 81짜리 BR이 있다. 얘 둘이도 동위원소의 관계인 거고, 16짜리 산소가 있고 18짜리 산소가 있다. 이 둘이도 동위원소의 관계인 거예요. 동위원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들은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몸무게가 다른데, 그럼 얘는 몸무게가 1이고 얘는 몸무게가 2고 얘는 몸무게가 3인데 몸무게가 달라진 이유는 중성자 개수 때문인 거겠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수소야. 수소라는 그 원소의 종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수소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위원소라 하더라도 모두 다 수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수소로서 얘네들이 갖는 결합과 관련되는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근데 얘들의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나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무거워서 잘 안 끓는다고. 얘네들이 가지는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그 물리적인 성질을 얘가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이다 이거죠. 아닌데요 선생님, 녹는 점, 끓는 점은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화학적 성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성질은 결합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결합, 공유 결합, 결합 몇 개 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이런 거는 물리적인 성질이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이야기 별표 1개 정도만 쳐놓겠습니다.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할 줄 압니다. 우리 평균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자, 내가 80점, 80점, 90점, 100점, 100점 이렇게 받았다. 이 평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80점짜리 2개에다가 90점짜리 하나에다가 100점짜리 2개인데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로 나누면 이게 나의 이번 시험의 평균 점수가 되겠죠. 평균 이렇게 계산한다고. 80 곱하기 2, 90 곱하기 1, 100 곱하기 2, 1, 2,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자, 평균을 계산을 해보자.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CL이 있는데 얘의 몸무게는 35, CL이 있는데 얘의 몸무게는 37. 근데 야의 비율이 3, 야의 비율이 1, 3대 1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얘가 자연계에 75% 존재하고 얘는 25%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35짜리 CL이고 얘는 몸무게가 37짜리 CL이다. 그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CL의 평균적인 원자량은 35짜리로는 3개 존재하고 37짜리로는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 나누기 4 이렇게 나누면 평균이 될 거예요. 35짜리로는 75% 존재하고
37짜리로는 25% 존재한다. 나누기 전체 개수 10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내가 35짜리, 37짜리 이놈아들의 비율에 따라서 얘의 평균 원자량은 35.5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겠니? CL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니면 또 그 다음 또 내가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CL2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CL이고 얘도 CL이죠. 그럼 얘가 35짜리고 혹시 여기도 35짜리가 붙어주면 이 CL2의 분자의 몸무게는 얼마? 얘는 70이죠. 여기에 35짜리가 붙고 여기에 37짜리가 붙으면 얘 분자량은 72죠. 여기에 37짜리가 붙고 여기에 35짜리가 붙으면 얘 분자량은 72죠. 자, 여기에 37짜리가 붙고 여기에 37짜리가 붙으면 얘의 분자량은 74가 되겠네요. 그래서 CL2 이노마의 분자량은 몸무게 70짜리가 있고 72짜리도 있고 제일 무거운 놈은 74짜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이야기 더 해도 될까요? 근데 아까 내가 35짜리와 37짜리의 비율이 3대 1이라 했잖아.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1이죠, 비율이. 그럼 여기 이노마가 35짜리 1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3이죠. 얘가 35짜리 1 확률은 4분의 3. 그래서 35가 만나서 CL2가 만들어질 확률은 16분의 9의 확률일 거예요. 얘가 35일 확률은 4분의 3, 얘가 37일 확률은 4분의 1, 얘는 4분의 1, 얘의 확률은 4분의 3, 16분의 3, 16분의 3. 그래서 72짜리가 될 확률은 16분의 6일 겁니다. 자, 야가 37, 야가 37. 그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 확률은 16분의 1이 잡힐 겁니다. 분자량 74짜리일 확률은 16분의 1. 분자량 72짜리일 확률은 16분의 6. 분자량 70짜리일 확률은 16분의 9. 내가 좀 오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문제 풀다가 좀 기본 개념 익히고 나서 여기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자, 분명히 35짜리와 37짜리의 비율이 3대 1인데 야를 가지고 분자를 만들면 70짜리, 72짜리, 74짜리가 가능한데 이 비율이 9대 6대 1입니다. 내가 이 비율만 보고도 9대 6대 1이다 라는 것까지 유추를 해낼 수 있으면 이제 뭐 많이 간 거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해석하는 건 난 좀 무리다. 상관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직 시험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남았고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문제 여러 개를 풀 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평균 원자량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고 내가 오버해서 그 평균 원자량들 가지고 평균 분자량 비율까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야. 이건 좀 내가 많이 오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혹시 질문을 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이 책에서는 평균 원자량만 이야기를 합니다.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져서 동위 원소가 되었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만 다르다. 그러니까 원자의 평균적인 원자량은 동위 원소의 비율,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으로 구하면 됩니다.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동위 원소와 관련되는 문제들까지 오늘 해보는 게 목표인데 일단 간단한 문제부터 하나 가겠습니다. 77쪽에 10번 요 정도까지 요 정도부터 정말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시훈아 몇 번? 3번. 그럼 뭘 착각을 했어? 너 혹시 전자까지 다 센 거 아니니? 자, 전자 하나면 양성자 하나여야 될 거고 여기도 전자 하나면 양성자 하나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양성자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1번 얘도 1번 얘는 2번이야 그럼 얘 둘 다 어차피 1번이니까 얘들은 같은 종류의 원소 화학적 성질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X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 2 Z는 양성자 둘에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 3 질량수의 비율은 2대3 전자까지 세면은 3대5가 나와서 D가 낫다 할 수도 있어요. 전자는 너무나도 가벼우니까 빼야 됩니다. 질량수는 2대3이다. D가 틀렸다. 정답 몇 번?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워밍업 하나 더 지승아 답 체크했니? 예은이는 체크했니? 아니 안 했니? 했나? 둘 답이 같은지 한번 봐봐. 같아. 오케이. 얘는 답 체크했니? 이거 같은지 한번 봐봐. 자 봅시다. 여기까지 워밍업이다. 전자의 수는
마이너스 전화를 뛸 건데 양선자의 개수를 내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2 마이너스니까 요 양선자는 플러스 8 마이너스 10 그래서 토탈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네, 얘는 플러스 11인데 전체 전화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겠네요. B는 10이다. B는 10이다. 그럼 야는 플러스 10이고 얘는 전화를 띄지 않으니까 야는 마이너스 10 돼야 되겠네. C도 10이다. A는 8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8이 되겠습니다. 맞았니? 아니 이거 몇 번 나왔니? 안 나왔니? 아니. 자, 오케이. 이거 두 문제는 자 워밍업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학교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이 정도 하면 나오지 않을까? 뭐 19번 정도. 아, 좀 조금 뭐 최고 난이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19번 스타트. 숫자 장난다 숫자가. 그 학교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얼마나 좀 시간을 여기에 많이 안 잡히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털어내느냐 하는 게 핵심. 시간이 많이 끄이면 안 된다. 주역이 그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체크했니? 자,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최대한 깔끔하게 풀어낼 거냐가 핵심인 거야. 뭐 누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든지 간에 깔끔하게 풀어내야 돼. 질량수 16짜리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O2고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O2인데 얘네들 모두 다 산소죠.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산소는 원자 번호는 상식 동원하면 됩니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죠. 그럼 산소 얘는 양성자 8개에 중성자 8개인 놈이고 얘는 양성자 8개에 중성자가 10개인 놈이죠. 그럼 가를 적어보면 16, 16, 18, 18로 이루어진 아이잖아. 가는 이렇잖아. 근데 나는 12, 16, 16 12, 16, 16 얘가 2몰이니까 12, 16, 16 그 다음에 14, 18, 18 얘는 1몰이니까 한 개만 적고 얘는 두 개 적고 1몰일 때 한 개 적고 1몰일 때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칸을 나눠 보겠습니다. 나는 자 요거 16이니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얘도 8개 8개 얘는 양성자 8개에 중성자 10개 얘는 양성자 8개에 중성자 10개 이렇게 내가 분류해서 적어보면 양성자의 총개수는 32 중성자의 총개수는 36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를 분류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시험 문제 풀 사람들이 요거는 양성자 요거는 중성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적어가면서 쓸 건 아니다 이가.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작업을 한번 해보면 12 양성자 6개에 중성자 6개 16 양성자 8개에 중성자 8개 16이면 양성자 8개에 중성자 8개 12, 16, 16이면 이렇게 숫자가 분류가 될 거고 하나 더 하나 더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를 더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4제 근데 얘는 양성자가 몇 개고 6개 아이가. 그럼 중성자는 8개죠. 얘는 18인데 양성자 8개에 중성자 10개인 놈이고 이 18짜리 얘도 양성자 8개에 중성자 10개인 놈이야.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적은 다음에 적어야 되냐? 8888 32에 88 16에 666 63 18에 40에 50에 그럼 양성자의 개수는 66개. 그러면 88888 바로 40에 20에 6 2개 12개 중성자의 총개수는 72 양성자 66에 중성자 72 이렇게 그냥 세분해서 일일이 적어야 돼. 무식하게 적어야 돼.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럼 가와 나에서 양성자의 이 66은 맞나? 6, 6, 8, 8, 8, 8 6, 8, 8 얘는 66, 32 양성자의 개수 B는 1대2 아니야. 1대2 안돼. 66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내가 다 일일이 세봤을 때 36에 72니까 1대2 이것도 아님. 그 다음에 질량 B는 양성자 중성자 둘 다 합친 게 질량 아닙니까? 68대 두 개 합치면 138 68대 138이면 34대 69
반 나누고 반 나누면 34대 69. 그럼 디귿밖에 안 맞아. 그러면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만 맞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나왔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대단히 어려워서 못 풀 게 아니야. 내가 대단히 어려워서 못 풀 게 아니고 이건 뭐 계산하다가 숫자가 골 때려서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막혀서 결국 마지막에 두 문제는 찍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너는 나름의 규칙대로 숫자를 적어가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자, 다음 요 위로 올라가서 18번 문제 스타트.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질문 처리 몇 개 하고 또 진도 나갈 겁니다. 이거 뭐야? 골 때리는데? 이거 찍으면 이거 계산했나? 아니 이게 그게 아니어가지고 답은 나왔어요. 오케이. 디귿이 문제지. 디귿을 계산을 안 하고도 답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기분상 혹시 맞아버리면 어떡하지? 틀려버리면 어떡하고? 그럼 지금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디귿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디귿을 풀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디귿을 계산을 해내냐 못 내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x하고 또 x가 있는데 질량수가 a자리가 있고 b자리가 있다. a자리가 있고 b자리가 있는데 이 둘의 비율은 1대 3입니다. a자리의 비율은 1, b자리의 비율은 3. 자, 1대 3이다. 그러면 얘의 평균 분자량, 평균 원자량은 A는 1의 비율이고 B는 3의 비율이고 나누기 4를 하면 얘는 4분의 A 플러스 3B입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는 맞네. 기억 보기 맞네.
이건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복이 A랑 B의 존재 비율을 차이를 물어봤는데 A의 존재 비율은 1, 얘도 1, 얘는 3배 더 많잖아. 그럼 A랑 A가 붙어있는 이노마의 비율은 1이고 B가 붙어있는 이노마의 비율은 이거보다 이게 3배 더 많고 이거보다 이게 3배 더 많으니까 이 비율은 9겠죠. 그러니까 AA랑 BB의 비율은 1대 9. 니은복이도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보기 X2 1몰에 존재하는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야는 양성자의 개수는 n이고 질량수는 a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한테 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요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고 요거는 양성자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에다 양성자를 빼버리면 되겠죠. 중성자의 개수는 a 빼기 n. 그러면 요 녀석이 가지는 중성자의 개수는 b 빼기 n. 자, 근데 A 자리의 존재 비율은 A 자리의 존재 비율은 4분의 1, B 자리의 존재 비율은 4분의 3. 전체 기체 중에서 4분의 1, 4분의 3. 근데 디귿보기에 X2 1몰이라 했으니까 X2가 1몰이니까 실제 X 원자의 총몰수는 2몰일 거고 X는 2몰일 거고 X가 2몰이면 그 중에 4분의 1은 A로 존재한다. 4분의 1은 A로 존재한다. 2몰 중에서 4분의 1이 A로 존재하니까 A로 존재하는 것의 몰수는 2분의 1몰일 거고 2몰의 4분의 3은 B로 존재한다. 그럼 B로 존재하는 총몰수는 2분의 3몰일 거야. 전체 1몰일 때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3몰 존재할 거니까 2몰이면 얘는 4분의 2,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몰입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 이거죠. 됐나? 그럼 얘가 2분의 1몰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A 빼기 N, 여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B 빼기 N. 그러면 총몰수, 중성자의 몰수는 2분의 A 빼기 N 더하기 3B 빼기 3N. 답은 2분의 A 플러스 3B 빼기 4N 이렇게 돼요. 그럼 디귿보기에서 중성자의 개수가 2분의 A 플러스 3B까지는 맞는데 요 빼기 N이 마이너스 4N으로 수정이 되어야 맞을 거예요. 그럼 디귿보기는 아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현 뭔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지 좀 지금 납득이 안 됐어? 납득이 됐어요? 자, A의 비율은 4분의 1, B는 4분의 3, 1몰일 때 4분의 1몰, 4분의 3몰. 근데 지금 2몰이니까 2배 해서 2분의 1몰, 2분의 3몰이라 적었고 얘는 얘의 몰수 곱하기 A-N 중성자의 개수 B-N 중성자의 개수 이 중성자의 개수, 이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면 돼. 그 둘은 몰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르잖아. 몰을 모르니까 그 둘은 유튜브 강의를 링크를 보고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원탑과학학원을 검색을 하면 그 각종 강의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했던 강의 수업들이 그걸 보고 복습을 해도 괜찮아. 너는 일단 너가 찾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링크를 바로 보내줄게. 꼭 들어. 알겠죠?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올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문제도 정확하게 나왔더라고. 혹시 이거 맞았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아서 공부하고 이게 이거잖아. 이게 이거잖아. 때마다 이 행사. 지금 물약 있는데 좀 알려라. 제이에 대해서 이건 가진다. 야, 불렀다. 나 진짜 내가 원래 사는 거 있거든. 지금 강함에 그룹폼을 어떻게 하냐 임마. 쌤, 실수로 화학 대신에 물리학을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만 이유가 안 나네. 아니요, 복습 좀 했니?